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카렌 교회와 한국 교회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한국 교회와 카렌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직접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이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비우스 정책과 한국교회의 성장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제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학자인 라토렛은 현대 시대의 기독교에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장의 원인을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스테판 네일, 알렌, 언더우드 이분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90년 6월에 네비우스는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독립하고 자립하며 진취적인 토착교회에 대한 선교 정책을 나눕니다. 소위 3자 원리라고 부르는 네비우스 원리를 알리게 되죠. 이 2주간의 리트릿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한국에서 사역했던 장로교 선교사들이 선교 정책을 만들죠. 그 정책을 따라서 한국교회에 적용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루푸스 앤더슨 또 헨리 벤이라는 분이 1850년대에 이미 토착교회의 원리를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860년에 리버풀 선교대회에서 이 내용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네비우스는 새로운 거를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재인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여기 지금 이제 1856년에 루푸스 앤더슨이 중심되는 미국 FCM의 선교단체, 다음에 헨리 벤이 있었던 CMS, 영국의 단체, 다음에 1860년에 리버풀 선교대회에서의 내용, 네비우스 1886년에 있었던 그의 선교 정책의 내용을 한번 분야별로 나누어 봤습니다. 성도의 거주지역, 자립에 관한 부분, 자치에 관한 부분, 자전에 관한 부분, 교회당 건축, 성경 공부, 교회 지도자의 과정, 교인들 관리, 교회 구조. 보면 한마디로 대동소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1856년 그리고 1853년, 61년에 미국과 영국의 대표적인 선교단체는 네비우스가 갖고 있었던 선교정책이 사실상 이미 다 있었고 1860년에 리버풀 선교 대회에서 이것들이 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만한 수준이 되었다. 그만큼 이거는 새로운 건 아니다. 이런 거 얘기죠. 네비우스의 정책의 특징이 뭐냐?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기존에 나와 있었는데 네비우스 버전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짜집기 한 것이죠. 근데 기이한 점은 19세기 중반 18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까지 어쨌든 자립자치자전하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선교사가 증가되고 개발 교육이 사역이 확대되고 서구 식민지가 확대되면서 이런 소리가 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는 선교지에 그렇게 자립자치자전하는 교회가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의 증가, 지역개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아지게 되니까 이 토착교회 자립자치자전하는 소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 거예요. 네비우스의 장점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 선교부는 다시 장로부의 선교 정책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네비우스의 이 정책과 카렌 침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나눴던 성도의 거주 지역, 뭐 자립자치자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놀랍게도 네비우스의 정책들이 그 만들어져서 책으로 나온 1885년의 정책들이 카렌에서는 그 전에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거주 지역도 처음부터 이웃과 더불어 공주나라 자립도 이미 1854년도에 인접부터 했지만 지방회가 자립하기 시작했고, 뭐 자전 스스로 1828년부터 했죠. 자치는 1853년부터 이제 지방회 하면서 했죠. 교회당 측도 거의 스스로 했어요. 성경 공부는 뭐 전승된 거를 통해서 계속 연결시켜서 했죠. 교회 지도자 과정도 신학교가 1845년도에 있었죠. 교인들 관리도 대부분 현지인이 했단 말이죠. 거의 초기부터. 교회 구조도 간단하게 하다는데 이건 이미 간단하게 돼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들이 이미 이전에 카렌에선 되어졌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좀 닮은 두 모습, 한국 교회의 그 모습, 카렌 교회의 모습, 이것이 그 실제적으로 같이 소개된 것은 1900년 뉴욕 에큐메니컬 선교 대회에서 그 당시 언더우드가 참여해 한국교회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자립자치자전하는 교회. 같은 섹션에서 그 카렌 교회가 소개되는데 자립자치자전을 넘어서 선교하는 교회. 그 비슷하잖아요. 자, 이런 두 개의 모습이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 발전 과정을 한번 추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제가 쭉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루푸스 앤더슨과 헨리벤은 19세기 중반 이전부터 3자 원리를 포함한 토착 교회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카렌 교회는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성공적인 토착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비우스는 1854년 바센 카렌 노예가 자립을 선포할 때 신임 선교사로 성교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뭐 토착교회 성교 원리를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신임 선교사 시대, 그 시대 1854년도에 바센에 있는 카렌 지방총회는 자립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최초의 국제 선교 대회라고 할 수 있는 1860년 리버풀 선교대회에서 이 카렌 교회는 3자 원리를 포함한 성공적인 토착교회의 모델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1861년 헨리벤이 카렌 교회를 성공적인 토착교회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토착교회 지도자였죠. 1862년 그의 편지를 보면 네비우스의 그 현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옛 방식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차이니스라고 하는 네비우스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네비우스의 편지에는 그가 표현한 옛 방법, 그러니까 사례비를 주고 목회자를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862년까지는 네비우스는 토착교회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1863년도에 카렌 교회는 친족에게 타문화권에게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굉장히 앞섰죠. 1864년도에 이후에 네비우스는 그 헨리벤과 루푸스 앤더슨의 영향을 받아 토착교회 원리에 대한 영향을 받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헨리벤과 루푸스 앤더슨가 주도했던 CMS라든가 ABC FM에서 토착교회 원리를 이제 편찬해내고 그 세계교회에 알렸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국 장로교도 영향을 받게 됐다는 것이 되게 되죠. 1893년에 네비우스가 차이니스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자치와 자전의 개념을 표현합니다. 1868년. 카렌은 이미 자립이 되고 있었던 때야 그분이 생각이 이제 토착교회에 대한 원리를 책에 표현해요. 그리고 1869년 루푸스 앤더슨은 카렌 교회를 성공적인 토착교회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1877년 상하이 1차 선교대회에서 네비우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획과 환영 파트에서 총무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카렌 교회가 그 대회에서 소개를 해요. 네비우스는 그때 아파가지고 대회 참석을 못하지만 나중에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 자료에 보면은 카렌 교회가 3번 언급되는데 아주 성공적인 토착교회로 소개가 됩니다. 네비우스가 자연스럽게 카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 1883년도에 이 카렌 그 마텐 지방회의에 그 자립에 대한 역사와 경과와 내용을 만든 책이 나와요. 1890년 5월에 상해 2차 선교 대회에서 네비우스는 대회장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죠. 그때 카렌 교회는 성공적인 토착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선교지 교회로 소개합니다. 그때 그 발표할 때 네비우스가 그 사회를 맡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비우스는 그 대회를 통해서 카렌 교회에 대한 얘기를 알죠. 네비우스는 사실 그런 원리를 주창하고 다시 강조했지만 본인의 사역지에서는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상해 2차 대회 그 다음 달 1890년 6월에 네비우스는 한국을 방문하고 2주 동안 강의를 하죠. 초기에 한국에 왔던 장로교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갈등이 있어서 그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네비우스를 초청하잖아요. 그때 2주 동안 받은 게 바로 이 토착교회 원리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의 선교 정책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죠. 네비우스는 선교 원리를 종합하여 발전시켰지만 그가 30년 사역한 산동 지방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 카렌 교회는 그가 이론을 만들기 이전에 그의 이론들이 사역 현장에서 실현된 교회였어요. 상하이 1, 2차 선교대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네비우스는 그 대회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된 카렌 교회를 알게 되죠. 접하게 됩니다. 2주 동안의 한국에서의 강의에서 네비우스는 성공적인 한국 교회를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 바로 한 달 전에 그의 이론이 이미 이루어진 카렌 교회의 소식을 여러 번 들었고 또 그 1877년에 들었잖아요. 자연스럽게 2주 동안 강의할 때 카렌 침례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의 이론의 발전에서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게 선교지와 선교 파송국에 대한 이런 그 어떤 명확한 구분보다도 상호 간에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파트너십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선교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미 교회가 없는 곳과는 없습니다. 거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고 사역자를 불러서 일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카렌 교회는 지방회별로 자립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이해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선교 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 새로운 선교의 시대, 세계 교회 기독교의 시대에 서로 배우고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의 역사를 이해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카렌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19세기부터 훌륭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네비우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한국 교회에 전달이 됐는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